예, 95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내일이면 대선이 있은 지 딱 1년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또 묻습니다. 작년에 5월까지 드럽게 흔들어 펄럭이던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깃발들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박근혜 정부가 국회에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경제민주화와 복지 관련 예산은 찾아보기 힘들고 TV와 신문에서는 대통령이 재벌 회장님들과 손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깃발들이 사라진 자리에 다른 깃발들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은 박근혜 정부가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인지를 눈치챘을 뿐 무엇을 하겠다는 정부인지는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중산층 70%를 복원해서 100%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은 덧없이 사라지고 나는 하류층이라고 답하는 국민이 급격하게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안녕들 하십니까 하는 무릎에 안녕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우리 사회의 파도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선 후보 당시의 공약들은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다 무효가 된 것입니까? 영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약들은 다 모든 연령대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까? 국민 대통합을 위한 대탕평 인사는 어디 가고 특정지역 독식 인사, 낙하산 인사가 펼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을 갈라놓는 이념의 장벽, 지역의 장벽, 계층의 장벽은 하루하루 더 높아가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안녕하지 못하라고들 응답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차인 올해에 정치가 가장 역동적이고 살아 숨쉬어야 할 때에 정치가 실종돼 버렸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사라지고 불통과 독선의 정치가 우리 정치의 전부인 것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저 지난 대선에 국가기관 불법 개입 사실을 없는 데에만 온통 정신이 풀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대선이 끝난 지 벌써 1년 지났습니다.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간절히 원합니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와 국민 경제를 살리는 일에 여야가 함께 매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대선 전국을 매듭 짓고 미래로 가야 합니다. 지난 대선 관련 의혹의 진상 규명은 모두 특검에 맡기고 여야 정치권은 나라의 미래와 민생에 몰두해야 합니다. 대선 의혹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는 이제 미래로 나아가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대선 1주년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지난 1년은 정권 안보에 올인하느라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민심 불복의 1년이었습니다. 민주주의 파괴, 그리고 공약 파기, 그리고 민생 파탄이라는 3파 정권의 오명만 남았습니다. 대선 불법과 부정의 굴레에 갇혀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1년이었습니다. 안녕하지 못한 국민은 대통령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통의 장막을 걷고 소통을 하십시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특검을 수용하는 길입니다. 철도 파업과 관련된 정부의 강경 대응이 파국열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황을 치킨게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고 무책임한 짓입니다. 최우선 할 것은 국민의 안전과 편익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강대강 대립은 모두의 불행입니다. 정부가 대화 설득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진압만이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정령 민영화할 의도가 없다면 정부는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하고 대화를 통해 민영화에 대한 노조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면 될 일입니다.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듯이 민영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철도 노조 파업은 당장이라도 풀어질 일이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진정성 있고 성의 있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근원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도 믿지 못하는 심각한 불신 현상이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안녕치 못한 것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해서 불법 신상정보 유출 사건, 그 사찰 사건에 관련해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신상정보 유출이 아니라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이라는 헌정 파괴 범죄와 관련된 핵심 퍼즐 조각이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중대 사건입니다. 이렇게 국민이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데 청와대만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기망했고 당사자인 행정관은 거짓 진술을 되풀이하다가 지금은 묵비권을 행사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가리키는 것은 배후와 몸통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명확한 명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배경이 무엇이고 그 의도는 무엇인지 또 감춰진 배후 몸통은 누구이고 제3의 인물은 또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군사이버사령부 선거 개입 사건의 꼬리 자르기 시도 역시 절대로 용납될 수도 없고 묵과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명령이 생명이 군에서 사령관과 장관에게 보고하고 청와대까지 보고됐다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은 참으로 국민을 우롱해도 참으로 한심한 우롱작태인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의혹과 불씨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안은 특검뿐이 없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조속한 특검 수용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다음은 신경민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 심리전 단장을 포함한 요원 2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 한 적 없다고 하다가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윗선 개입은 없었고 3급 군무원 책임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믿으라고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버 사령부 수사를 군에서 단독으로 할 때부터 일주일도 안 걸릴 수사를 석 달 이상 할 때부터 예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원세훈 셀프, 경찰 수사 조작은 김용판 셀프로 마무리하더니 이제 사이버 사령부의 수사마저 단장 셀프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꼬리만 자르고 보는 셀프 정권이나 도마뱀 정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더 가관인 셀프입니다. 조호영 청와대 행정관에게 요청한 제3의 인물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조 행정관과 서초국청 조국장과의 통화 및 조회 이전에 별도의 개인적인 조회가 있었고 이 두 사람은 진짜 조회를 숨기기 위한 가림막이라는 얘기가 허다합니다. 검찰이 확보한 통화 내역 중에는 핵심 인사와의 통화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당연히 보입니다.
지난 6월 최동욱 총장에 대한 개인정보 조회에서 성동격사가 있었다는 얘기고, 검찰 수사에서도 성동격사가 있어서 청와대와 경찰이 모두 영장 기각으로 뭔가 숨길 것을 찾고 자기 합리화와 변명거리를 찾으려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는 뭘 감추려 하는지를 조사할 그럴 수사 주체, 곧 특검이 필요하다는 뜻이 여기서 자명해집니다. 그래서 365일을 맞아서 정권은 대작으로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된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을 특검으로 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조경태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 13일 정부는 제4차 투자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내용은 국민들의 삶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은 보건, 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정부의 보건, 의료 산업 투자 활성화 계획 중에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통한 수익 사업 허용을 한 것은 환자 보호 우선이 아닌 수익 사업에만 집중한 의료 영리화이며, 대규모 자본이 운영하는 법인약국은 동네 약국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에는 국민적 반대로 자초됐던 이명박 대통령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에 명찰만 바꿔 우회적으로 자회사를 통한 병원영리 활동을 허용한 것입니다. 의료의 공공성이 최우선이 아닌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 목적의 병원들은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며, 서민들은 돈이 없어 진료를 포기하고 의료비 때문에 가게가 파탄나는 불행한 사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의료지인 동네 의원마저 없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 보건의료 분야의 목표는 이윤 추구가 아니라 국민의 편의와 공공성 보장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의료법인 경영난 해소 및 서비스 질 개선, 고용 창출을 위한 규제 해소 정책이라는 명목이 과연 국민을 먼저 생각한 정책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경제활성화법이라는 명분으로 대기업과 재벌들의 손에 들어줄 것이 아니라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실핏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 시행으로 국민을 최우선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나라의 의무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돈벌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철도노조가 수소발 KTX 법인 설립이 철도 민영화의 전조국이라고 주장하면서 파업을 한 지 열흘째입니다. 지휘 해제된 사람이 7,000명이 넘습니다. 또 철도 노조 지도부 10명이 되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부는 KTX 법인 설립이 설립되더라도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해외 이슈는 앞다투어 이번 조치는 민영화계의 첫 번째 단계라고 비판했고, 수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과 독설이 낳은 결과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파업 사태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 지금 철도노조에서 국가기대 2명을 불모로 불법 파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라고 언급하며 철도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간주했습니다. 현우석 부총리 겸 개인정부 장관은 철도 파업은 시간을 갖더라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파업은 무조건 불법입니까?
헌법 33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면 노동자의 파업권은 엄격하게 보호되겠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자 목소리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순간 대화, 타협, 소통의 공간은 사라집니다. 오직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급 대상을 70% 줄였습니다.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대통령 실리관계 파탄났는데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만 믿어라면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국회에서 소위를 만들어 민영화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데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묻는 질문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으라고만 하면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파업을 불법으로만 인식하여 강경 일변도로 공권력을 투입하여 제압한다면 국민들은 일시적으로 대통령을 무서워할지를 몰라도 신뢰관계는 근본적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강경 대응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지금은 절대 권위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화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철도 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원식 최고위원 발언 있겠습니다. 내일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1년 평가는 한몸이었던 이명박 정권 5년의 압축적 결과물입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민 무시, 불통 정권이고 민생경제 파탄, 부자 정권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 5년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 4년까지 더합한 10년을 서민만 죽어나는 10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재판 중인 국정원 댓글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아니고 그의 유일한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혐의를 하나 더 추가하려 합니다. 우리 국가재정법 제16조는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국민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를 제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바로 국가재정법 16조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란 이름만 바꾼 대운하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국민 혈세를 낭비시켰고 공기업 부채를 증가시켜서 국가재정 건전성을 해쳤으며 건설사 담합 행위를 방조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배임죄입니다. 배임죄 성립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2008년 9월 16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신 같은 해 12월 15일 최소 수심 2.5m 준설하고 자연형 소형고 4개를 설치하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직전 12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은 수심이 5, 6m가 되도록 부착할 것을 직접 지시했고 이는 한반도 대운하 수심 6.1m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반도 대운하 설계팀을 합류시켜서 대운하 설계팀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짜게 했고 준설 물량은 4.8억 톤에서 8억 톤으로 늘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의 4대강 감사 결과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김철문 전 청와대 행정관 모두 감사원 진술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 차원에서 대운하 사업을 전제로 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임을 인정했습니다. 배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최초 4대강 사업이 13.9조인데 대운하를 염두로 둔 마스터 플랜안은 22조입니다. 8조 원이 넘게 부풀려졌습니다. 또 16개고로 인해 망가진 수질 개선 비용을 향후 망가진 비용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7조 5천억이고 박근혜 정부 5년간 20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8조 원의 사업비를 떠안은 수자원 공사를 위해서 2010년부터 13년까지 9,180억의 이자 보전, 국민 혈세를 낭비했고
2014년의 예산에 또다시 3,200억이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범죄는 4대강 사업 건설사들의 담합 강조 내지 조작입니다. 한반도 대운하 설계사가 고스란히 4대강 사업에 참여하게 내버려뒀고 설계사는 4대강 사업 건설사에게 중요한 사업 계획을 빼돌렸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사 간 담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본인 임기만 채우고 떠났고 텅 빈 국고를 채워야 하는 건 남은 국민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썼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헌법이 보장한 통치행위를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국가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해서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부담을 늘렸으므로 이는 명백한 배임죄입니다. 지금 대통령 당선 1년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 하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부릅뜬 눈으로 묻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다 된 밥에 재뿌리는 새누리당의 반민생 놀부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월부 두 손에 떡 들고라는 1980년대 회자됐던 놀부의 못된 심보를 빗댄 민중가요가 있었습니다. 전월부 두 손에 떡 들고 가난뱅이 등치고 호박에 말뚝박고 똥 싸는 놈 까뭉대며 콧노래 부르며 덩실덩실 춤춘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새누리당의 행태를 보면 꼭 영락없이 그런 못된 놀부 심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미 2년 전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장이 약속한 일이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를 넘기지 않고 해결될 총선 노동자 직접 고용이라는 합의를 생트집을 잡아 다 된 밥에 죄를 뿌렸습니다. 자기가 못 먹을 것 같으니 남도 못 먹게 하자는 이 심보야말로 전형적인 놀부 심보입니다. 새누리당의 놀부 심보는 총선 고용 노동자 직접 고용뿐 아니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홍지만 원내대변인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고압적 슈퍼밥으로 구상했다고 연일 비난하며 회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은 상거래 행위에 있어 불공정을 일삼고 비정규직들의 최소한 인권을 부정하며 갑의 횡포를 저지르고 있는 일부 기업들에게 이를 시정을 요구하며 의뢰 눈물을 닦으려는 을지로위원회와는 협의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윽박지름과 다름이 아닙니다.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대리기사, 비정규직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을들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실핏줄이며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불공정과 부당한 차별로 고통받고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의 표현을 빌자면 슈퍼갑이 돼서라도 윽박질러서라도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이 무너진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를 구해야 합니다. 7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약육강식만 판치는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꾸지 않고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창조경제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 하라고 국민이 국회의원 뽑아준 거 아닙니까? 을지로위원회를 비난하기 전에 고통받는 을들을 위해 새누리당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충고드립니다. 다 된 밥에 재뿌리고 다니는 반민생 정당 새누리 놀부당이 말하는 민생이 무엇인지 말해보십시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선정한 의뢰 눈물 닦아주는 11개 법 모두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 11개 법 모두 반대한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은 민생하면서 도대체 왜 의뢰 눈물 닦아주는 법들을 반대하는지 저희도 알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새누리당 누구라도 좋으니 을지로위원회와 끝장 토론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박혜자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1년 전 그 이맘때 그 대선의 화두는 누가 뭐라 해도 경제민주화와 복지였었죠. 그런데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은 당선되자마자 여우만 남긴 채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실종 신고를 내야 될지 아니면 정말 도난 신고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각종 공약 폐기와 후퇴를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초심은커녕 유신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초심으로 돌아가기보다는 국민들의 입을 막고 겁박하는 유신시대식 공안 통치가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두고두고 정권의 독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50% 초반에 있는 지지율을 믿고서 이처럼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라면 저는 엄청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욕하면서도 보는 막장 드라마 있지요. 그러나 그 막장 드라마도 같은 줄거리가 계속되면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비판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불통과 독선이 이처럼 계속된다면 거품처럼 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1년이 지난 오늘 안녕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청춘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초식동물처럼 온화하면서도 혼자 있기를 즐기고 연애나 결혼에는 관심 없는 젊은 남성을 초식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건어물려라는 말도 있지요. 또 혼자 벌어서 혼자 쓰는 1인분 세대라는 말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케아 세대라는 말도 나옵니다. 스펙과 스타일은 참 좋은데 몸값은 저렴한 35세 전후 세대들의 특징이 스웨덴의 저가 가구 이케아하고 유사하다 해서 붙여진 신조어인데요. 초식남, 건어물려, 1인분 세대, 이케아 세대 이런 용어들의 공통된 특징은 안정적이지 못한 직장이나 낮은 몸값으로 인해서 연애나 결혼, 출산을 포기한 대한민국 청춘들의 안녕하지 못한 현실을 담고 있는 그런 얘기죠. 사회는 지속 가능할 때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춘들이 값싼 몸값으로 초식남이나 건어물려로 아니면 1인분 세대, 이케아 세대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내일이면 꼭 1년이 되는데요. 대체 언제쯤 정치가 우리 청춘들에게도 희망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